피고인 강진수, 당신은 유죄입니다.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용서받지 못할 폐륜죄입니다. 법정의 판사석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비릿한 생선 냄새와 눅눅한 곰팡내 섞인 시장통 단칸방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제 앞에는 어머니의 싸늘한 영정 사진이, 제 손에는 낡아 빠진 대학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어머니가 몽당 연필에 침을 발라가며 꾹꾹 눌러 그린 그림들, 동그라미는 당신이 굶어가며 제게 먹인 밥그릇이었고, 네모는 판사가 된 저를 자랑스러워하던 어머니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림 옆에는 삐뚤빼뚤한 선들이 비처럼 빗물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매정한 아들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홀로 흘린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어머니, 글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이라고, 바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노트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아니 짐승보다 못한 놈이 되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자식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평생을 바보가 되기를 스스로 자처하셨던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냉철하다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강진수.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실상은 자신을 낳아준 여자를 굶겨 죽이고 세상에서 가장 외롭게 죽게 만든 잔혹한 살인자였습니다. 잠시 후 당신의 가슴을 저미게 할 어느 불효자의 뒤늦은 참회록이 시작됩니다. 이 따뜻하고도 아픈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가슴에 닿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탕. 법봉이 경쾌하고 단호한 파열음을 내며 판결대 위를 때렸습니다. 엄숙한 법정 안에 피고인의 처절한 오열 소리가 퍼져나갔지만 높은 법대 위에 앉은 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냉철한 이성,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눈빛,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림질된 법복. 사람들은 저를 대쪽 판사, 강철 판사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리와 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서울중앙지법의 에이스 강진수 부장판사. 그것이 제가 지난 45년 동안 피를 토하는 노력으로 쌓아올린 저의 견고하고도 오만한 성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판사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법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두고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자마자 습관처럼 서랍에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강박증 환자처럼 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에 보이지 않는 때, 그리고 손목 안쪽에 여린 살까지 살가죽이 벌겋게 벗겨질 정도로 박박, 아주 박박 문질러 닦았습니다. 강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제 코끝에는 여전히 그 지긋지긋한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비린내, 역겨운 생선 비린내. 사실 제 손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최고급 핸드워시로 씻고 이탈리아산 명품 향수를 뿌리니까요. 하지만 제 뇌리 깊숙한 곳에 영혼의 문신처럼 박힌 그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천한 출신의 냄새였고 지긋지긋해서 도망치고 싶었던 가난의 냄새였으며 저를 낳은 어머니의 냄새였습니다. 똑똑. 부장님, 급한 연락이 와서요. 실무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산에서 모친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입니다. 실무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발견된 지 좀 지나셨다고 경찰 측에서는 고독사라고 합니다. 고독사.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시신이 부패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그 단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뜻하는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야 마땅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그것도 며칠 동안 방치되어 썩어가셨다는데 하늘이 무너져야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끔찍하게도 침착하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 머릿속을 가장 먼저 스친 생각은 슬픔이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중요 재판 일정은 어떡하지? 언론에 고독사라고 노출되면 내 평판은? 장례는 최대한 조용히 치러서 소문 안 나게 해야겠다. 이런 지독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슬픔보다 먼저 뇌리를 잠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내려가죠. 아, 그리고 김 실무관. 네, 부장님. 외부에 알리지 마세요. 부고 기사도 내지 말고 가족장으로 아주 조용히 치를 겁니다. 기자들 냄새 맡지 못하게 하세요. 저는 실무관에게 건조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재판 기록을 읽는 것처럼, 타인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미건조했습니다. 법복을 벗고 검은 양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저는 전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긋지긋한 짐 하나를 덜어낸 사람처럼 미세하게 안도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갈치 시장 좌판에서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도록 고등어배를 가르며 저를 키운 여자. 학교에 찾아오면 생선 비린내가 진동해서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게 했던 여자. 판사가 된 아들의 격을 떨어뜨릴까봐 제가 먼저 제발 서울 올라오지 마소라고 비수를 꽂으며 못 박았던 여자. 저는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모자 관계였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20년 전에 의절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독사라니. 죽어서까지 아들의 마음에 짐을 지우는 어머니가 저는 슬프기보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실 거면 좀 곱게 가시지. 끝까지 내 발목을 잡으시네. 저는 검은 넥타이를 매며 그렇게 뇌까렸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 특실 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무심할 정도로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놓인 서류 가방 안에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판결문 초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소로 가는 길에도 저는 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일 생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조차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제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질까봐 그 서늘한 자각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부산역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 자갈치 시장 쪽 장례식장으로 갑시다. 택시 기사의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듣자 잊고 지냈던 그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훅 끼쳐왔습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 시끌벅적한 경매 소리, 바닥에 흥건한 비릿한 물기, 그리고 붉은 고무 장갑을 낀 채 생선 내장을 파내던 어머니의 거친 손. 도착한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제가 미리 조문 사절을 못 박아 두었기에 화환 하나 없이 텅 빈 빈소에는 싸구려 향 냄새만 맴돌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뵌 게 무려 3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때도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현관 앞에 용돈 봉투만 툭 던져두고 도망치듯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라며 국이라도 먹고 가라며 제 소매를 잡았을 때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었습니다. 아, 냄새 난다고요. 비싼 옷에 냄새 배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드라이클리닝비만 얼만 줄 알아요? 그게 제가 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모진 말이 비수가 되어 지금 텅 빈 빈소에서 제 가슴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판사 양반 오셨는가. 빈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쭈글쭈글한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옆 좌판에서 채소를 팔던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유일한 말동무였던 분. 연락받고 놀랐습니다. 저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동안 장사를 통 안 나오시길래 내가 이상해서 방에 가봤더니 아이고, 김 여사님은 눈물을 훔치며 주머니 주섬주섬 뒤지더니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신문지로 둘둘 말아 노란 고무줄로 칭칭 묶은 투박하고 더러운 뭉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니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다. 은행도 못 믿는다고 장판 밑에 숨겨뒀던 기라. 판사 아들 장가갈 때 보태준다고 자기는 10원짜리 하나 안 쓰고 모은 기라. 저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빳빳한 새 돈이 아니라 시장에서 오만 사람 손을 타서 너덜너덜해지고 기름때가 묻은 돈들이었습니다. 지폐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지독한 생선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돈에서도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돈이라는데 제 코끝은 반사적으로 찡그려졌습니다. 이 돈 다 합쳐봤자 얼마나 된다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고작 이 푼 돈을 모으겠다고 그 고생을 하셨나? 차라리 맛있는 거나 사드시고 편하게 사시지. 미련하다. 정말 미련해. 저는 그 돈뭉치를 가방 구석에 쑤셔 넣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치우듯이 말입니다. 그때 김 여사님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진순이는 니네 어머니가 니 때문에 눈이 멀 뻔했던 건 아나? 네, 눈이 멀다니요? 니 공부시킨다고 밤새 생선 손질하다가 생선 가시가 눈에 튀어서 병원비 아깝다고 치료 안 받다가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셨다. 니 그거 몰랐나? 쿵. 뒤통수를 새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쪽 눈이 불편하셨던가? 생각해보니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저를 볼 때 고개를 약간 비스듬히 돌려서 흐릿한 초점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늙어서 온 노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눈이 멀든 손가락이 잘리든 저는 제 공부하고 제 출세하는 데만 바빴으니까요. 빈소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영정사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한쪽 눈이 조금 흐릿해 보였습니다. 그 흐릿한 눈으로 어머니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셨던 겁니다. 자신의 눈을 바쳐서 제 앞길을 밝혀주셨던 겁니다. 장례 이튿날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어머니가 사시던 단칸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장통 뒷골목,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눅눅한 월세방. 제가 대학에 합격해서 서울로 떠나던 날 내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셨던 바로 그 방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나는 냄새인지, 생선 썩은 냄새인지, 아니면 찌든 가난의 냄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은 3년 전에 멈춰 있었고 그 달력에는 제 생일에만 빨간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365일 중 단 하루. 어머니의 시간은 오직 그날을 위해서만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유일하게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것은 부엌 구석의 낡은 냉장고뿐이었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돌아가는 냉장고.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냉장고 안은 꽉 차 있었습니다. 빈틈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반찬통들이 테트리스 블록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마다 견출지가 붙어 있었고 삐뚤빼뚤한 글씨, 아니 글씨라기보다 그림에 가까운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 좋아하는 멸치, 우리 아들 콩자반, 판사님 드실 김치. 그를 모르는 어머니가 옆집 사람에게 물어물어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그렸을 글자들. 반찬통을 하나 열어보았습니다. 하얀 곰팡이가 수북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통을 열었습니다. 새까맣게 썩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음식물들. 이 반찬들은 제가 오면 주려고 만들어 두신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며 만들고 또 만들고 아들이 오지 않으니 버리지도 못하고 자신이 먹지도 못하고 그저 냉장고 속에 쌓아만 두신 겁니다. 3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이 냉장고는 어머니의 기다림이자 거절당한 사랑의 무덤이었습니다.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꽝꽝 엉거문 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봉지 하나를 뜯어보니 시장에서 제일 비싼 최고급 갈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일 좋은 생선은 팔지 않고 다 빼돌리셨던 겁니다. 아들 오면 구워주려고 자신은 상품 가치 없는 생선 대가리나 내장으로 찌개를 끓여 드시면서 아들 줄 것은 최고급으로만 남겨두셨던 겁니다. 제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썩어가는 반찬통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썩은 음식들이 왜 제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 걸까요? 나는 호텔 뷔페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와인을 마실 때 어머니는 이 좁은 방구석에서 곰팡이 핀 반찬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 진수 언제 오노? 밥은 묻고 댕기나? 환청처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그 차가운 냉기가 제 뼛속까지 파고들어 얼어붙었던 제 심장을 쩍 갈라놓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롱이 먼지 쌓인 낡은 라면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박스.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그 박스를 내렸습니다. 가볍지만 천근만근 묵직한 박스. 그 안에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판사 강진수를 죽이고 불효자 강진수를 살려낼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장롱 위에서 내린 라면 박스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습니다. 겉면이 다 발해서 글씨조차 희미해진 누렇게 변색된 박스. 박스 테이프를 뜯어내자 훅 하고 뽀얀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먼지 속에서 곰팡이 냄새와 섞인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종이 냄새였고 어머니가 평생을 풍기던 비릿한 채취였습니다. 박스 안에는 낡은 대학 노트 수십 권이 차곡차곡 아주 정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파는 표지가 촌스러운 500원짜리 갱지 공책들. 자세히 보니 낯익은 공책들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고시원에서 사법고시 공부를 할 때 다 쓰고 버린 연습장들을
어머니가 몰래 주워 모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저는 홀린 듯이 맨 위에 놓인 공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 질이 나빠 거칠거칠한 공책.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글씨가 없었습니다. 대신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연필심에 침을 묻혀 꾹꾹 눌러 그린 탓에 종이가 움푹 패어 있는 그림들, 미술 교육이라곤 받아본 적 없는 노인이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힘겹게 그렸을 서툰 선들이 제 눈을 찔러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커다란 동그라미 안에 하얀 쌀밥이 수북이 담긴 그림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 그것은 어머니가 늘 제게 해먹이고 싶어 했던 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네모난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법복을 입은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판사봉을 든 아들, 그리고 고봉밥. 어머니에게 세상의 전부는 판사 아들과 아들 밥 먹이는 것, 딱 그 두 가지였던 겁니다.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넘길수록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어머니가 당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해온 처절한 육아 일기이자 아들을 향한 짝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었던, 글로도 쓸 수 없었던 그 애달픈 마음을 그림으로나마 남겨두려 했던 어머니의 절박함이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공책들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 가득 펼쳐진 수백, 수천 장의 그림들.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쓴 대하소설이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의 연서였습니다. 수많은 그림 중 제 시선을 멈추게 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낡은 식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그림. 한 사람은 숟가락으로 살코기를 먹고 있고 맞은편 사람은 생선 대가리를 입에 물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살코기를 먹는 사람은 저였고 대가리를 빠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35년 전 자갈치 시장통 셋방의 저녁 식사 시간이 흑백 영화처럼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진수야, 마이무라. 오늘 고등어가 아주 실하다. 어머니는 갓 구운 고등어의 하얀 속살을 발라 제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소한 살코기. 가난했던 우리 집 밥상에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는 귀한 특식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 살코기를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철없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는 왜 안 먹어? 엄마도 좀 먹어. 나만 먹으니까 맛없잖아. 그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무이는 생선살 싫다. 요 대가리가 젤로 맛난 기라. 니는 모른다. 이 맛. 눈알 파먹는 게 얼마나 고소한데. 어머니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생선 대가리를 쪽쪽 빨아드셨습니다. 이에 낀 살점 하나라도 더 드시려고 입을 오물거리며 아이고 고소해라 하고 과장된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철없던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다 남은 뼈와 대가리를 어머니 밥그릇에 툭 던져주곤 했습니다. 엄마, 이거 좋아하잖아. 엄마 다 먹어. 지금 생각해보면 미쳐도 단단히 미친놈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드러운 생선살 싫어하고 딱딱한 뼈다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그 거짓말을 저는 판사가 될 때까지도 믿고 살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야 혼자 배불리 먹은 내 죄책감이 덜어지니까.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싶었으니까. 공책 속 그림 아래에는 생선 대가리 그림이 유독 진하게 여러 번 덧칠해져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시장 바닥에서 소리 지르며 일하고 들어와 아들 살 발라주고 남은 뼈다귀로 배를 채우던 그 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 그림을 그리며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셨을 겁니다. 나는 대가리가 좋다. 나는 배가 부르다. 우리 진수만 배부르면 됐다. 그림 위로 뜨거운 액체가 뚝 떨어졌습니다. 제 눈물방울이 연필선을 번지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빨던 그 비린내 나는 생선 대가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희생의 뼈대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최근에 그려진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종이 한가운데에 반짝이는 구두 한 켤레가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브랜드 로고까지 흉내낸 것을 보니 백화점 쇼윈도에서 본 명품 구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뒤꿈치가 뻥 뚫린 낡은 양말 한 켤레가 아주 작고 초라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구두 그림 밑에는 동그라미가 수십 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아들에게 이 구두를 사주겠다는 어머니의 목표였겠지요. 제 기억 속에 어머니의 양말은 늘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올 때마다 엄지발가락이나 뒤꿈치가 툭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보기 싫었습니다. 판사 아들을 둔 어머니가 구멍난 양말이라니. 손님이 올 때면 저는 어머니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양말 좀 새 거 신어요. 그게 뭐예요? 창피하게. 돈 줄 테니까 제발 좀 사시느라고요. 그러면 어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발을 치마폭 속으로 감추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다음엔 새 거 신을게. 하지만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새 양말을 사지 않으셨습니다. 시장에서 1,000원이면 새 켤레나 주는 양말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1,000원조차 아껴서 아들 구두 사주는데 보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림 속의 명품 구두. 제가 언젠가 잡지책을 보며 니야, 이 구두 진짜 멋지네. 나중에 성공하면 신어야지. 라고 무심코 지나가는 말로 했던 그 브랜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글자도 모르는 분이 그 복잡한 영어 로고 모양을 외워서 공책에 그려놓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번 돈을 저금하며 그 구두를 살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겁니다. 저는 제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신고 있는 구두는 수십만 원짜리 고급 수제화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생선 팔아 모은 돈으로 사주신 것보다 더 비싼 구두. 하지만 이 구두가 지금 제 발을 옥죄어오는 뜨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발은 차가운 냉동고 바닥에서 동상에 걸려가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 피와 고름 위에 서서 폼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으윽, 가슴을 쥐어뜯는 통증에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양말 좀 사 신으시지. 맛있는 거 좀 사드시지. 왜 미련하게 다 퍼주고 빈 껍데기만 남아서 가셨어요? 대답 없는 공책을 향해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방 안의 정막뿐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다음 장을 넘기기가 두려웠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그 다음 장에 무엇이 그려져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밧줄로 묶인 듯 조여왔습니다. 종이 한 장 넘기는 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이자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피의 판결문이니까요.
다음 그림은 웅장한 건물 그림이었습니다. 높은 대리석 기둥이 줄지어 서 있고 수많은 계단이 하늘로 뻗어 있는 위압적인 건물.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단 한 번도 와본 적 없다고 생각했던, 아니, 절대 와서는 안 된다고 제가 선을 그었던 제 직장이었습니다. 그림 속 법원 건물 기둥 뒤에 아주 작은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필로 새까맣게 칠해진 뽀글뽀글한 파마머리,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펑퍼짐한 몸빼 바지를 입고 시장 바닥을 누비던 빨간 장화를 신은 여자, 어머니였습니다. 그 초라한 여자는 기둥 뒤에 반쯤 몸을 숨긴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한가운데 가장 크고 또렷하게 그려진 남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작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부장판사로 승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던 때였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서 동료 판사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따갑고 애틋하고 무언가 간절한 시선. 마치 어미 새가 둥지를 떠난 새끼를 바라보는 듯한 그 끈적한 시선이 제 뒤통수에 꽂혔습니다. 동시에 봄바람을 타고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법원 앞 화단의 꽃내음이나 동료들의 최고급 향수 냄새와는 섞일 수 없는 지독하고 쾌쾌한 생선 비린내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설마 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실 리가 없지. 내가 오지 말라고, 절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만약 오셨더라도 나한테 전화를 했겠지. 아니야, 헛것을 본 거야. 그렇게 애써 무시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오셨던 겁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서울 서초동까지 그 먼 길을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올라오셨던 겁니다. 아들이 출세했다는데 판사님들 대장이 됐다는데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한번 안아보고 싶고 그 굽은 손으로 등이라도 한번 두들겨주고 싶으셨겠지요. 내 새끼 장하다 욕봤다. 그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셨겠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늙은 어미가 나타나면 금지옥 옆 아들 앞길에 누가 될까봐 행여나 동료 판사들이 저런 무식한 노인네가 어머니냐고 수군거리고 흉이라도 볼까봐 어머니는 그 크고 웅장한 법원 기둥 뒤에 도둑고양이처럼 숨어서 아들의 얼굴만 훔쳐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림 속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이 귀에 걸리도록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도록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 장하다. 내 새끼 멋지다. 먼 발치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아들이 양복 입고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고 행복해서 어머니는 웃으며 내려가셨을 겁니다.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식은 김밥 한 줄로 허기를 채우면서도 아들 생각에 싱글벙글 웃으셨을 어머니. 그 모습을 상상하니 속이 울렁거리고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짝. 볼이 얼얼하도록 때려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살점이 뜯겨나가는 육체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천하의 불효자식, 짐승만도 못한 놈. 어머니가 숨어서 지켜보던 그날, 저는 동료들과 고급 일식집에서 인당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부모님 안부를 물었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시골에서 과수원 하십니다. 조용히 사시는 걸 좋아하셔서요. 어머니를 생선 장수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서 과수원집 아들이라고 포장했던 제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법원 기둥을 쓰다듬으며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 진수, 밥 잘 먹게 해주이소. 안 아프게 해주이소. 그 기도가 저를 살렸는데 저는 그 기도의 주인을 버렸습니다. 마지막 공책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넘기면 어머니의 삶도 끝이 난다는 생각에 손가락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넘긴 페이지. 그림은 점점 힘이 없었습니다. 연필선이 흐릿하고 심하게 떨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시기 며칠 전 기력이 다해가는 손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리셨을 겁니다. 그림에는 밥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고봉으로 담은 하얀 쌀밥 한 공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 그리고 숟가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맞은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기다리며 비워두었던 그 자리. 그림 옆에는 달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가 여러 번 덧칠해진 날짜. 11월 1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생일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냉장고 속에 썩어가던 그 많은 반찬들, 냉동실 깊숙이 숨겨뒀던 최고급 갈치, 그 모든 것을 꺼내 한 상 가득 차려놓고 현관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저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쌀을 사고 제일 좋은 고기를 사셨을 겁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진수 오면 먹여야지 하는 일념 하나로 국을 끓이고 밥을 지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올해 생일은 참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입에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가 들어갈 때 어머니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식어가는 미역국을 바라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림 속의 밥상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린 밥그릇 위로 빗물 같은 선들이 주룩주룩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에서 나는 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수야, 밥 먹으러 와라.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다. 어머니의 환청이 그림 밖으로 튀어나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어머니, 으아. 저는 그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버릴 듯 움켜쥐고 통곡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혼자 차린 생일상 앞에 앉아 저를 부르셨을 겁니다. 배고프지 않니? 밥은 먹었니? 아픈 데는 없니? 당신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숨이 멎어가는 그 찰나에도 자식 밥 굶을까봐 걱정했던 그 지독한 모성애. 그 사랑이 저를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저를 죽였습니다. 이제 저는 평생 제 생일날 미역국을 먹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미역국은 어머니의 피고 눈물일 테니까요. 제 생일은 이제 축복받는 날이 아니라 어머니를 죽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방 안가득 저의 울음소리가 채워질 때 김 여사님이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녀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수야, 니네 어무이가 죽기 전에 니한테 꼭 전해달라 하던 기 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네. 혹시라도 네 못 보고 갈까봐 녹음해둔 기라. 김 여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철컥. 오래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치익 하는 잡음 소리가 한참 동안 흘러나왔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조차 어머니의 숨결 같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늘고 떨리는 쇳소리 섞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되나? 진수야. 내다. 어무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진수, 판사님 하느라 욕본다. 어무이는 괴한타. 네가 안 와도 내는 다 안다. 네가 얼마나 바쁜지.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내 부끄러워서 안 오는 기 아이고 나라일 하느라 바빠서 못 오는 거 내 다 안다. 거짓말.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창피해 한다는 것을, 생선 냄새 난다고 혐오했다는 것을. 그런데도 어머니는 마지막 유언에서조차 저를 변호하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진수야, 내 죽거든. 너무 울지 마라. 니는 죄 없다. 다 못난 어미 탓이다. 내가 니한테 짐만 되고 만난 거 하나 못 해주고 미안하다. 참말로 미안하다. 미안하다니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가 미안합니까? 제 살 깎아먹이고 제 피 팔아 입혀 키웠는데 뭐가 미안합니까? 죄인은 저인데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사람은 저인데 왜 피해자인 어머니가 가해자인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십니까? 내 다시 태어나도 꼭 네 어미 할란다. 그때는 글도 배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우리 진숙이 안 죽게 폼나는 엄마 해줄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랑한다. 내 새끼 밥 꼭 챙겨 묻고. 툭. 테이프가 끊겼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다시 태어나도 네 어미 할란다는 그 말이 천둥처럼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머리를 지니기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판사 강진수는 그날 그 방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엄마 잃은 아이 불효자 강진수만이 남아 피를 토하듯 울부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49제 날, 저는 법원이 아닌 저를 찾았습니다. 말끔한 양복 대신 거친 상복을 입고 판사봉 대신 어머니의 유품을 들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깊게 배어 누렇게 변색된 꽃무늬 앞치마, 어머니가 평생 입고 사셨던 전투복이자 저를 판사로 키워낸 영광의 갑옷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치마를 가슴에 품고 영정 앞에 섰습니다. 향 연기 속에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왔나, 밥은 묵었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8배를 올리며 저는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죄인을 심판했던 제가 정작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판사 안 합니다. 어머니를 버린 놈이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남은 평생 어머니가 못다한 사랑 베풀면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 작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차렸습니다. 돈 없고 백 없어서 억울한 일 당한 시장 상인들
그를 몰라 사기당한 할머니들, 어머니 같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출근할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냄새를 맡습니다. 비릿하지만 구수한 생선 냄새, 삶의 냄새. 이제 그 냄새는 저에게 악취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어머니의 품 냄새입니다. 상담소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낡은 그림 일기장과 앞치마가 놓여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혹은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그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생선 대가리를 빨며 웃으시던 어머니가 저를 꾸짖어 주십니다. 진수야, 사람답게 살아라. 따뜻하게 살아라.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밥도 잘 먹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부디 그곳에서는 생선 대가리 말고 맛있는 살코기만 드세요. 오늘 들려드린 판사 아들의 뒤늦은 후회 어떠셨나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까막눈 어머니의 그림 일기가 바쁜 일상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끼, 전화 한 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